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수십억 전 재산을 기부하고 찐빵 하나만 남겼다. 시댁에서 쫓겨난 날, 찐빵 속 비밀이 드러났다. 지금부터 당신은 배신, 용기, 그리고 3년 동안 숨겨져 온 위대한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내 인생, 별표 조방령 별표의 삶은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완전히 침몰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 영여사의 별세 직후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내쫓기듯 고급 빌라를 나와야 했다. 어머니의 유언은 나에게 딱딱하게 굳은 채소 찐빵 하나만을 남겼고 이는 마지막까지 나를 향한 모욕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찐빵 안에서 나는 낡은 노스의 열쇠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은 일가족의 섬뜩한 비밀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내고 복수하고 정의를 되찾은 이야기다. 3월의 서울, 마지막 추위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내 집에서 새어나오는 냉기보다는 덜 차가웠다. 고목들이 늘어선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3층짜리 고급 빌라. 결혼 후 7년 동안 공주처럼 살았던 곳이지만 지금 이곳은 차가운 시체 안치실이나 다름없었다. 나의 어머니 영여사는 사흘 전 갑작스러운 고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유일한 분이셨다. 그분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나를 넋이 나간 사람으로 만들었고 내가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시댁, 조가문 전체가 무섭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모두는 거실에 모여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를 보좌했던 주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표하기를 기다렸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오직 주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났다. 나는 남편 별표도 대요 별표와 시어머니 임여사 옆에 앉아 있었다. 내 인생의 기둥이라 믿었던 돈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다. 그의 눈빛에는 장모를 잃은 사위의 슬픔이 없었고 오히려 큰 선물을 받기 직전에 탐욕이 서려 있었다. 임 여사는 팔목의 옥팔찌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듯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금태 안경을 쓴 주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조영희 여사께서 금년 2월 21일에 작성하신 최종 유언장이며 유효한 서명과 지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상환해야 할 채무와 일부 소규모 자산에 관한 조항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고 곧이어 도와 임 여사의 시선이 고정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다. 개인 자산 및 현금에 대하여. 영희 여사의 현재 총자산은 은행 계좌의 현금과 부동산 가치를 포함하여 약 1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희 여사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산골 지역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설을 위해 자선재단에 조건 없이 전액 기부되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도 어떠한 자산도 남기지 않는다. 거실 전체가 싸늘하게 침묵했다. 천장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나는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뜻밖의 일에 놀랐기 때문이었다. 항상 나를 보살펴 주었던 어머니가 나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다니? 임 여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초가 걸렸다. 그녀가 일어서자 가죽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뭐라고요? 주 변호사, 다시 말해보세요. 임 여사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전액 기부라고요? 120억 원이요? 친딸인 영희에게 단 한 푼도 안 남긴다는 말인가요? 주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었다. 여사님, 유언장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희 여사께서 직접 서명하고 확인하셨습니다.
도 역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탐욕에서 분노로 변했고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이 모든 불행을 내가 초래한 것처럼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주 변호사님, 그럼 영희는요? 제 아내이자 영희 어머니의 유일한 딸인 아내는 무엇을 받습니까? 도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단호했으며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 변호사가 몸을 숙여 검은 가죽 가방에서 흰 비단 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채소 찐빵 하나였다. 딱딱하고 차가운 그것은 고급 장미목 테이블 위에 외롭게 놓여 있었다. 이것이 유언장의 마지막 조항입니다. 주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영희 여사께서는 자신의 딸, 영희에게 오직 이 채소 찐빵 하나만을 남기셨습니다. 영희 여사께서는 내 딸아, 이것을 먹고 너의 어머니를 결코 잊지 말아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번 침묵은 더 섬뜩했다. 이윽고 임 여사에게서 경멸과 조롱이 섞인 날카로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찐빵이라고. 120억 원을 기부하고 딸에게는 찐빵 하나를 남겼다고? 정말 영희의 장난이구먼. 임 여사는 크게 웃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사악하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영아, 너도 바은의 어머니가 평생 너에게 남긴 건 이 하찮은 것뿐이야. 정말 우습지도 않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찐빵만 응시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는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뼈저린 고통 때문이었다. 어머니께 무슨 뜻이 있었던 걸까? 항상 신중했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이렇게 대할 리 없다.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도가 다가와 찐빵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고 손에 꽉 쥐더니 갑자기 나에게 몸을 돌렸다. 믿을 수가 없어. 도가 속삭였다. 내가 널 왜 결혼했는지 몰라?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임 여사는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도의 팔을 쳐내며 비웃었다. 별표 됐어, 도야. 이제 와서 누구한테 연극하는 거야? 이 집안 사람 중에 내가 제 엄마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런데 이제 와서 빈손이잖아. 120억 원이 제가 됐는데 이 쓸모없는 빚덩어리를 계속 잡고 있으려는 거니? 임 여사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보아왔던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역겨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영아, 잘 들어. 너는 내 어머니 눈에도 이미 버려진 물건이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다. 도야, 당장 이혼 수속 밟아. 즉시. 어머니의 채소 찐빵은 그 순간 카페트 위로 떨어져 홀로 굴러다녔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건이자 시댁의 경제적 배신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은 음모, 내가 어리석게 걸어 들어간 돈을 위한 함정이었다. 나는 침묵했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심이 굳어졌다. 나는 일어섰고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임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이어서 도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나를 속여온 당신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약하지 않았다. 좋아요.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이 말은 명심하세요. 당신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나는 100배로 되찾아올 거예요.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채소 찐빵이 나의 맹세가 될 겁니다. 나는 몸을 숙여 찐빵을 주워 들고 품에 꼭 안은 채 차가운 빌라를 곧장 걸어 나왔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10분 만에 임 여사는 하인들에게 내 옷과 개인 소지품 전부를 짐 싸서 문 밖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했다. 나는 버려져야 할 쓰레기였다. 내 쓸모없는 몸뚱이 당장 가지고 나가. 임 여사는 문턱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가난뱅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이조, 트라이유, 가문에 기웃거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돈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보여주던 신사의 모습은 내 눈에 완전히 가식으로 보였다. 그는 나를 보았지만 미안함이나 괴로움은 전혀 없었고 오직 냉정함과 혐오만이 있었다. 영아, 솔직히 말할게. 도가 차갑게 말했다. 별표 너는 아무런 결함도 없어. 완벽한 아내였고 착한 며느리였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너는 경제적 기반을 잃었으니 우리 별표 계획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마치 실패한 사업 프로젝트처럼 태연하게 사용했다. 결국 당신의 사랑은 120억 원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나요? 나는 자존심을 걸고 물었다. 사랑은 측정할 수 없지만 가치는 측정할 수 있지. 도는 무감각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내줄게. 가에 더 이상 어머니 눈을 괴롭히지 말고.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굵은 빗방울이 내 얼굴을 아프게 때렸다. 나는 유일한 여행 가방을 끌고 차가운 화강암 보도를 밟으며 철문이 닫힌 빌라를 멀리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적을 기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방을 꽉 껴안았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딱딱한 채소 찐빵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유일한 건이자 마지막 모욕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가장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이기도 했다. 나는 빗속을 헤매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 인생은 단 하루 오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사기꾼으로 밝혀졌으며 나는 갈 곳 없이 집에서 쫓겨났다. 나는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들어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찬바람이 얇은 코트를 뚫고 들어와 몸을 식혔다. 나는 어머니를 기억했다. 어머니의 다정함을, 따뜻했던 가족 식사를. 엄마. 나는 찐빵을 꽉 껴안으며 속삭였다.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120억 원 중에서 일부라도 남겨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텐데. 왜 저를 이렇게 홀로 두셨어요? 나는 채소 찐빵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어 겉껍질이 물렁해지고 약간 따뜻해졌다. 나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밍밍하고 질겼다. 나는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처음에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던 찐빵은 빗물 덕분에 부드러워졌지만 안쪽은 여전히 온전했다.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손가락에 뭔가 딱딱하고 작고 차가운 것이 닿았다. 그것은 반죽이 아니었다. 나는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남은 찐빵을 찢었다. 찐빵의 속에는 작은 노스의 열쇠 하나가 얇은 종이에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다. 나는 젖은 종이를 펼쳤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빗물 아래 나는 어머니의 필체를 발견했다. 안평 우편함 307호. 내 손이 떨렸다. 채소 찐빵은 모욕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분은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남기셨다. 이 열쇠, 이 안전 우편함이
바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도와 임 여사의 배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지만 바로 이 채소 찐빵이 나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다. 살아남고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를. 나는 눈물을 닦고 열쇠와 메모지를 품에 넣었다. 혈관 속에 새로운 힘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어머니는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기회를 주셨다. 복수하고 생존할 기회를. 나는 작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지갑에 남아있던 약간의 돈으로 방을 빌렸다. 비는 그쳤지만 냉기는 여전했다. 나는 낡은 침대 끝에 앉아 흐릿한 백열등 아래에서 노쇠 열쇠와 우편함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살펴보았다. 안평 우편함 307호. 안평. 은행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은행 중 하나였다. 어머니 영여사는 분명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비하고 계셨다. 나는 상황을 생각했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와 그들의 가족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가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행 가방 속 가장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두꺼운 외투,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나는 첫 버스를 탔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노선을 돌았다. 지금부터 나의 모든 행동은 전쟁 직전에 숨어있는 전사처럼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했다. 나는 안평 은행에 도착했다. 큰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우편함 구역은 조용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개인 구역으로 들어섰다. 307호 우편함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노쇠 열쇠는 완벽하게 맞았다. 나는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이나 금은보화 대신 조심스럽게 포장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읽을 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나는 은밀하게 은행을 떠나 작은 골목에 숨겨진 낡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보통 노인들이 장기를 두는 곳이었다. 나는 아이스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서류를 펼쳤다. 가장 먼저 두툼한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황학동 신도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토지 사용 및 주택 소유권 증명서. 이 아파트는 한 달 전 내 이름, 조방령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다. 플래티넘 색상의 은행 카드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로 적힌 메모. 그리고 1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명시된 저금 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 영여사의 필체로 쓰인 손편지. 편지에는 날짜가 없었지만 그 필체는 여전히 선명하고 다정했다. 어머니의 서명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여 내 생명을 구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손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모든 문장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사랑하는 영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슬퍼하지 마, 스스로를 탓하지도 마.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넌 이해하게 될 거야.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 120억 원을 엄마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만약 내가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너는 즉시 제거 대상이 되었을 거야. 너는 내 딸이야.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 이 돈으로 살아가.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 내 시댁 가족 중 누구도 믿지 마. 특히 그들은 내가 도랑 결혼하기 7년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단다. 그들은 엄마의 재산을 원했던 게 아니야? 그들은 내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7년 전부터의 계획. 내가 도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나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굴로 유인된 어리석은 먹잇감이었던 것이다. 내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를 냉철하고 어두운 분노가 채웠다. 주 변호사는 엄마가 믿는 사람이야. 그가 널 도울 거야. 자선 재단에서부터 시작해. 엄마의 전 재산이 그곳에 기부되었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느티나무 아래 세 번째 알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접고 숨을 내쉬었다. 나의 어머니는 단지 상냥한 어머니가 아니셨다. 그분은 비범하게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이셨다. 그분은 정교한 함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재산을 기부한 것은 전략이었다. 적의 눈에는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내 생명을 보존한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씨가 개고 햇살이 비쳤다. 나는 더 이상 방금 집에서 쫓겨난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영여사의 딸이었고 나는 어머니의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 살아남아, 복수하고 진실을 밝혀낼 축복을. 나는 일어섰고 커피 값을 지불한 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나갔다. 나의 첫 번째 안전한 은신처인 황학동 아파트로 가야 했다. 황학동 신도시의 아파트는 정말 이상적인 은신처였다. 고층에 위치한 작은 펜트하우스로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다. 미니멀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비밀스러웠다. 어머니는 조 가문의 그 어떤 연줄과도 관련 없는 장소를 선택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은행카드로 약간의 생필품을 구입했다. 통장에 적힌 1억 2천만 원은 막대한 재산은 아니었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전투의 시드머니였다. 새 아파트에서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읽고 또 읽었다. 모든 문구는 고통과 희생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다. 그분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나를 보호하셨다. 내 시댁 가족 중 누구도 믿지 마. 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지난 7년을 되돌아보았다. 도는 항상 모범적이고 다정한 남편인 척했다. 임 여사는 항상 나를 친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인 척했다. 조 가문 전체는 언제나 나를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은 굶주린 짐승떼처럼 살찐 먹잇감을 기다리며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엄마의 재산을 원했던 게 아니야? 그들은 내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있어. 이 문장이 나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 건설 현장 사고로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재산이 조 트라이오 가문의 음모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단서, 느티나무 아래 세 번째 알림. 느티나무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머니가 양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옛집.
아니면 외할머니 댁.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나는 어머니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30년 넘게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온 나이가 지긋하고 존경받는 분이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전 영이에요. 변호사님을 뵙고 싶어요. 유언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주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낮게 울렸다. 존영 씨, 영희 여사의 별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안전 우편함과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조 가문의 7년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주 변호사가 염려가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영 씨, 제 말을 들으세요. 영희 여사는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의 돈과 이 아파트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하고 이혼당했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조 가문이 당신을 놓아주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자선재단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맞습니다. 주 변호사가 말했다. 도청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새로운 이메일을 만들고 암호를 사용하여 연락합시다. 내가 재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영희 여사는 이 문제를 수년 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재단은 조 가문과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결의로 가득 찼다. 재단. 어머니의 120억 원이 기부된 곳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미끼로 사용하여 조 가문이 본색을 드러내도록 그들이 움직이고 단서를 남기도록 강제하셨다. 나는 즉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나의 조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황학동 아파트는 유일한 거점이며 1억 2천만 원은 자금줄이었다. 나는 내가 안전하고 살아있는 한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아파트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지만 내 마음은 가짜 행복으로 가득 찼던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조 가문의 7년 계획. 그들은 내가 합법적인 며느리가 되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연기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쉽게 재산을 가로채 합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도구였고 그들의 위험한 게임 속 장기말이었다. 나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문장 하나하나를 해독하려고 했다. 엄마가 이렇게 한 것은 넌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나는 이해했다. 그것은 희생 전술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나에게 120억 원을 남겼다면 나는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암시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나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분명 그들은 나를 막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재산 없는 이혼당하고 시댁에게 버려진 여자가 되자 나는 그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120억 원이 없으니 나는 더 이상 탐스러운 먹잇감이 아니었다. 나는 게임에서 제거되었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어머니는 전 재산을 사용하여 나에게 시간과 안전을 사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나는 임 여사의 비웃음을 떠올렸다. 찐빵이라고. 120억 원을 기부하고 딸에게는 찐빵 하나를 남겼다고? 정말 영희의 장난이구먼. 그들은 속았다. 그들은 영희 여사가 충동적이고 미친 어머니라고 생각했고 전 재산을 마음대로 기부하여 딸을 빈손으로 남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채소 찐빵이 나에게 살아남을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한없이 감사했지만 이제 나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고통에 직면해야 했다. 생리가 한 달 이상 늦어졌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결과는 2줄이었다. 나는 임신이었다. 나는 도의 아이를,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한 사기꾼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속인 사기꾼의 아이를, 우리 가족 전체를 해치려 한 자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지워야 할까? 하지만 배에 손을 얹고 그 작은 생명을 느꼈을 때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 아기는 죄가 없다. 이 아이는 나의 피다. 그것은 7년의 거짓 결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결과물이자 이 결혼에서 내가 가지고 나온 유일한 채무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명목상 조 가문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자이자 나의 어머니의 친외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아이의 존재는 내가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조 가문에게 강력한 한방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결심했다. 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기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나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다. 나는 이 황학동 아파트를 요새로 만들 것이다. 1억 2천만 원을 전투 자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엄마가 널 지킬게. 엄마는 내 외할머니의 복수를 하고 너에게 합당한 삶을 줄 거야. 이제 자해자선재단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주 변호사는 조 가문과의 재정적 연결에 대해 경고했다. 그곳은 어머니의 마지막 은신처였다. 나는 그곳에 가서 어머니가 기부금 외에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았는지 찾아내야 한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자해재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배신당한 미혼모의 전쟁은 채소 찐빵 하나, 노쇠 열쇠 하나, 그리고 7년 살인 계획에 대한 소름 끼치는 비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잃을 것이 없었고 되찾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기로 한 나의 결정은 나를 배신당한 피해자에서 목표가 있는 전사로 변모시켰다. 나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는다. 내 아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조 가문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과 관련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교회에 있는 내 이름과 어머니 명의로 된 옛 빌라를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가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던 집이었다. 임 여사와 돈은 이 집이 영 여사의 주요 자산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나는 신속하게 팔기 위해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았고 현금을 즉시 확보하여 비밀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겼다. 이 일은 이틀이 걸렸지만 장기적인 전투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나에게 제공했다. 그동안 나는 황학동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기의 위치 추적을 끄고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만 외출했다. 나는 실패하고 버려진
재기를 노리는 여자라는 겉모습 속에서 살았다. 나는 주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 상황과 나의 결정을 알렸다. 몇 시간 후 주 변호사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존영 씨,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아기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영희 여사의 딸일 뿐만 아니라 조 가문의 공식적인 혈통을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해야 합니다. 영희 여사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태아의 존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는 또한 나에게 큰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조 가문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찐빵 외에 다른 무엇을 가져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영희 여사가 영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서울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첫 번째 계획은 황학동 아파트로 철수하는 것이었지만 서울은 너무 좁고 눈이 많았다. 나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을 세놓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더 잘 숨을 수 있을 것이다. 황학동 아파트는 주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별표 우편함 별표이 될 것이다. 나는 자해재단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나는 자해자선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재단은 10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산골 지역의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다. 특이한 점은 쿡 회장, 나의 시아버지, 과도가 상징적인 기부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요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매우 신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조 가문과 관련된 곳에 120억 원을 기부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결점 선언이었다. 그분은 그들이 주목하도록 강제했고 그 금액 안에 어떤 단서를 심어두셨을 수도 있다. 나는 자해재단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가 기부 서류나 혹은 재단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속에 어떤 메시지를 남겨두셨는지 찾아봐야 한다. 나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더 이상 도의 아내가 아니며 조 가문의 아가씨도 아니다. 나는 영이다.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복수라는 임무, 그리고 7년간의 살인 계획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사람이다. 나는 서울 중심부에서 거의 100km 떨어진 작은 강변에 위치한 정원이 넓은 예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이곳은 조용하고 낯선 사람이 거의 없어 은신하기에 완벽했다. 나는 전화번호와 모든 개인 정보를 바꾸었다. 주 변호사가 암호가 걸린 몇 가지 문서를 첨부한 중요한 이메일을 나에게 보냈다. 존영 씨, 자해재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재단은 불투명한 출처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후원금은 항상 조 국회장 소유의 건설회사를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돈 세탁 경로입니다. 영희 여사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여 조 가문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강제했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심어둔 문서나 증거를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주 변호사는 덧붙여 설명했다. 자해재단은 현재 서북부 지역의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여사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이체를 직접 감독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단서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조 국회장의 범죄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황학동 아파트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르는 곳을 청소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영아,
안녕. 그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움찔하게 했다. 도였다. 뭘 원해?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마. 어쨌든 우리는 한때 부부였잖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냥 잠깐 만나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당신에게 할 말 없어? 서류는 내 변호사에게 보내. 은혜가 대답했다. 변호사는 필요 없어. 그냥 커피 한 잔이면 돼, 영아. 어머니 물건 중에 내게 돌려주고 싶은 작은 것들이 있어. 돈은 내가 예전에 전적으로 믿었던 그 달콤한 유혹하는 목소리를 사용했다. 나는 경계심을 높였다. 그는 아무것도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탐색하려는 것이다. 내가 아직 돈이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내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나의 적을 관찰하고 본 모습을 드러낸 후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볼 기회다. 좋아. 내일 명동 호수 근처의 골드 로터스 카페에서 만나.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두려움과 영리함을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주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만남에 대해 알렸다. 주 변호사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당신은 절망적이고 돈 없고 기댈 곳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자비를 구걸하려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최고의 위장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내일 나는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주겠지만 눈물이 아니라 경멸로 보여줄 것이다. 골드 로터스 카페는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다. 나는 일찍 도착하여 구석진 자리를 골랐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여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방금 버림받고 어머니를 잃고 궁핍하고 약한 아내의 역할을 해야 했다. 돈은 명품 수트를 입고 나타났다. 여전히 멋있었지만 이제 그 멋진 모습은 그의 거짓말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가짜 미소를 지었다. 영아, 많이 야위어 보이는구나. 잘 지내고 있어? 그가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가식 떨지 마. 나는 솔직하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한 일 후에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미안해. 그가 말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야. 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 거지 내가 빼앗은 게 아니야. 이제 너는 아무런 기반도 없어. 나는 너를 아내로 둘 수 없어. 이해하지? 결국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하겠다는 거네. 나는 악물고 말했다. 맞아. 돈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계획은 뭐야?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야. 그는 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의 교회에 있는 옛집을 팔아서 약간의 자본을 마련하려고 해. 당분간은 먹고 살 정도는 되겠지. 당신은 내 어머니의 120억 원이 자해 재단으로 갔는데 만족해? 돈은 커피 한 모금을 마셨고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스쳤다. 내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 돈은 올바른 목적으로 쓰일 거야. 나는 매우 만족해. 바로 그때 낯선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깔끔한 흰 셔츠를 입었으며 똑똑해 보이는 얼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미소 짓더니 돌을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만 방해했나요?
저는 원입니다. 존영 씨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돈은 놀라서 나를 돌아보았다. 파트너. 영아, 언제 파트너가 생겼어? 안녕하세요, 원 씨. 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친밀감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맞아요. 도미부는 원 씨예요. 저희는 사업상 협력하고 있어요. 원은 내 옆에 앉아 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존영 씨의 전 남편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존영 씨와 개인 재정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하지만 약간의 투자 자본이 필요하더군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행운입니다. 그는 매우 유창하고 전문적으로 말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들렸다. 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원의 등장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가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다. 모르겠군요. 두 분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일어섰다. 이혼 서류는 가능한 한 빨리 보낼게요.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영아. 도가 떠나자 나는 원에게 몸을 돌렸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줬어요? 원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빈, 재정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저는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 가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 회장의 불법 재정 거래를요. 저는 당신 어머니 영 여사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채소 찐빵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영희 여사께서 6개월 전에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해재단과 조 가문의 건설회사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존영 씨, 저는 당신의 동맹이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은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자해재단의 재정 구조 및 거래에 대한 내부 문서입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영희 여사는 자해재단에 어떤 단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한 순간에 나타났고 나의 비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믿어야 할까? 어머니는 시댁 가족 중 누구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다. 당신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물론이죠. 원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존영 씨, 우리의 적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원의 USB를 은신처로 가져가 즉시 확인했다. 그는 국회장의 건설회사를 위한 돈 세탁의 자해재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유용하고 상세한 정보를 나에게 제공했다. 매개 변수와 거래는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원은 정말 재정 전문가였다. 그러나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청룡 1989초라는 이름의 작은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나는 원의 팁대로 어머니의 생일을 암호로 입력했다.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1989년 청룡 양로원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1989년 5월 12일 밤 청룡 양로원 3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조영희, 내 어머니의 이름과 장분 두 여성이 실종된 희생자로 기록되었다. 사건은 사고로 결론 내려졌다. 하지만 파일에는 별표 신분 위장 은폐 증거 발견됨 별표이라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나는 빠르게 내용을 읽었다. 1989년
그것은 내가 태어난 해가 아닌가. 그리고 장분. 왜 그녀의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화재 기록에 나타났고 왜 신분 위장에 대한 메모가 있는 것일까? 나는 즉시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장분을 조사했다. 정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2000년의 오래된 기사 하나를 찾아냈다. 장분이라는 여성이 1989년 화재에서 생존했지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현재 교회의 작은 사립시설인 평화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렬한 직감이 나를 덮쳤다. 장분을 만나야만 했다. 나는 평화요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나는 내가 그녀의 조카라고 말하고 장분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내를 받아 작은 병실로 들어섰다. 한 여성이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장분. 그녀는 나의 어머니와 똑같았다. 눈가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얼굴 윤곽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서 마치 늙은 어머니의 반영을 보는 듯 했다. 장분 씨, 안녕하세요.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장분 씨는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저는 영입니다. 저는 조영희의 딸이에요. 내가 말했다. 영희라는 이름을 듣자 장분 씨의 눈빛에 섬광이 스쳤지만 곧바로 사라지고 극도의 두려움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를 꽉 껴안았다. 영희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죽었나요? 장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희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장분 씨의 눈이 커졌다. 영희. 그 애가 나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내 아이를 키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했단 말이에요. 장분 씨, 무슨 말씀이세요? 별표 내 아이를 키워준다 별표니요. 나는 재촉하며 물었다. 장분 씨는 눈물을 닦고 사랑, 고통,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존영, 당신은 아나요. 당신은 나의 딸이에요. 이 충격은 조 가문의 어떤 배신보다 나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 여성,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이 여성이 자신이 나의 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장분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영희 여사예요. 저는 영희 여사와 국회장의 딸이에요. 아니야, 장분 씨가 강하게 손을 흔들었다. 국회장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국회장은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야. 영희와 나는 쌍둥이 자매였어. 영희가 신분을 바꾼 거야? 너는 나와 별표의 딸이야. 영희는 내 이모야? 그녀가 너를 키우고 국회장의 추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신분을 사용한 거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30년 동안 숨겨져 온 비밀이 풀리고 있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조영희는 사실 나의 이모였다. 그리고 이 여성, 장분이 나의 친어머니였다. 1989년의 화재는 역사적인 신분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였다. 나는 장분 씨 곁에 앉아 이 소름 끼치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서진 기억 조각들을 내가 짜 맞춰야 하는 이야기였다. 영희와 나는 쌍둥이였어. 물방울처럼 똑같이 생겼지. 내 아버지 군과 국회장도 쌍둥이 형제였어.
우리는 복잡한 관계였고 그러다 내가 태어났지. 군과 국회장은 사업상 라이벌이었어. 국회장이 군을 죽이고 그의 재산과 건설회사를 차지했어. 1989년 국회장은 내가 군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모든 관계를 끊기 위해 우리 모녀를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어. 청룡 양로원의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 국회장이 계획한 살인 시도였지. 장분 씨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영희. 내 이모는 나를 사랑했어. 그녀는 당시 국회장의 합법적인 아내였지만 군과 나를 아꼈어. 너를 구하기 위해 영희는 사람들이 내가 불 속에서 죽었다고 믿게 했고 그녀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그녀는 조영희라는 신분으로 너를 키웠고 나는 화재 후 심각한 외상을 입은 장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아야 했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의 어머니, 영희 이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평생을 희생하셨다. 그녀는 내가 성장하고 안전해질 나를 기다리며 나의 어머니라는 껍데기 속에서 국회장의 아내로 막대한 재산의 소유자로 사셨던 것이다. 그녀는 모두를 속였다. 국회장은 그럼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돈은요? 돈은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돈은 국회장과 임 여사의 혼외자야. 장분 씨가 대답했다. 국회장은 영희와 결혼해서 명분을 얻고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덮으려 했어. 국회장과 임 여사는 비밀리에 부부처럼 살았고 돌을 낳았어. 군이 죽은 후 국회장이 모든 것을 가로챘지.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다. 도와 나는 이복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었다. 그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쫓아낸 살인자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7년간의 결혼 생활은 도와 임 여사가 꾸민 무언극이었고 내가 희생한 어머니가 남긴 남은 재산을 노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조영희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장분과 군의 딸, 영희였다. 피와 증오가 내 혈관 속을 흐르고 있었다. 장분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니, 내 딸아, 이 장분 씨가 말했다. 영희 이모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녀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원수 곁에서 살았어. 120억 원 기부, 채소 찐빵.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신호였어. 그녀는 너를 위해 길을 닦아 놓은 거야? 장분 씨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영아, 당장 가야 해. 국회장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 그들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떠나야 했다. 모든 단서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주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친어머니를 꽉 껴안았고 영희 이모와 군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했다. 장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찾아낼게요. 영희 이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나는 평화요양원을 떠났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안고서.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장분의 딸이었고 영희 이모의 위대한 희생을 이어받은 유일한 상속자였다.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평화요양원을 등지고 나는 방금 받은 정보의 폭풍우를 맞았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더 크고 더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30년 묵은 가족 간의 원한을 물려받은 상속자였다. 나는 즉시 황학동의 비밀 아파트로 가서 주 변호사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다. 주 변호사님, 장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신분 위장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장분 씨와 군의 딸입니다. 영희 이모는 저의 이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도와 저는 사촌입니까? 단 10분 후 내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유선 전화 번호였다. 주 변호사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전화하지 않았다. 존영 씨,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주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장분 씨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여사와 장분 여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국회장과 군도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영희 여사는 국회장과 결혼했습니다. 장분 여사는 군을 사랑했습니다. 국회장이 군의 죽음을 야기하여 회사와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분 여사와 가태어난 당신을 살해하여 군과 장분 여사의 금지된 관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인 당신을 입막음하려 했습니다. 1989년 화재 사건은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사악함을 알았던 영희 여사는 자신의 신분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국회장의 눈을 피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영희의 신분으로 당신을 조 가문에서 키웠습니다. 도에 관해서는 주 변호사가 계속했다. 당신과 도는 실제로 부계 쪽 사촌입니다. 국회장은 도의 친아버지입니다. 당신은 국회장의 혈통은 아니지만 조 가문 내에서의 서열로 말하면 당신과 도는 사촌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확인되었다. 나는 장분 여사와 군의 딸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조영희는 나의 이모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었다. 주 변호사님, 영희 이모는 왜 저를 원수의 집에서 키우셨나요? 내가 물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영 씨, 당신을 통제하에 가까이 두는 것이 추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보호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기반인 그 안에서 국회장의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영희 이모의 위대한 전략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영희 이모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마지막 단서를 찾으세요. 원, 빈, 씨를 조심하세요. 그가 동맹일 수 있지만 영희 이모의 경고를 잊지 마세요. 물증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누구도 믿지 마세요. 이해했습니다. 나는 원에게 황학동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나는 그와 협력해야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해야 했다. 원이 도착하자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원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그리고 1989년 청룡 화재 기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원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안경을 고쳤었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국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제 아버지는 국회장이 군 씨에게서 빼앗은 회사의 초기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회장이 아버지를 모함하여 파산하게 만들었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증거를 모았고 자해 재단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이 원한의 채무자입니다. 나는 원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매우 진실해 보였다. 이것이 나에게 약간의 신뢰를 주었다. 우리의 다음 행동은 공동의 복수여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복수만이 아닙니다. 원이 말했다.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 존영 씨, 저는 당신의 영희 이모를 위해 일했던 사람에게서 1989년 기록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은밀히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중요한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원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느티나무 뿌리가 올라온 곳 아래에 금이 간 돌 포장재가 찍혀 있었다. 영희 이모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진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세 번째 알림. 옛집에 있다. 그녀는 당신이 그것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전체 진실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영희 이모의 유언 편지의 말을 떠올렸다. 느티나무 아래 세 번째 알림. 옛집은 서울의 빌라입니다. 도와 국회장이 사는 집이에요. 내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최고의 증거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우리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빌라에 잠입해야 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지원과 타이밍을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동의하기 직전에 주 변호사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나는 그것을 열고 읽었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존영 씨,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영희 여사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존경하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당신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원이 동맹일 수 있지만 그의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장을 무너뜨릴 증거를 원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존영 씨,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상자를 조심하세요. 주 변호사의 경고는 원에 대한 나의 새로운 신뢰에 찬물을 끼얹었다. 나는 협력해야 하지만 경계해야 했다. 나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원을 바라보았다. 원 씨, 협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단서를 찾아 상자를 보관할 겁니다. 우리는 내일 밤 당장 빌라에 잠입할 거예요. 나는 의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존영 씨,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밤, 새벽 2시경, 나와 원은 조 가문의 빌라 뒷문 앞에 서 있었다. 도와 임 여사는 잠들어 있었고 국회장은 보통 출장 중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원은 전문가였다. 그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뒷문 잠금 장치를 빠르게 열었다. 우리는 뒷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밤은 칠흑 같았고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비쳤다. 나는 이 정원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책을 읽곤 하셨던 오래된 느티나무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세 번째 알림이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느티나무 뿌리가 땅 위로 뱀처럼 기어 올라온 곳 주변을 수색했다. 제가 적외선 손전등을 사용할게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원이 작은 장비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문질렀다. 나는 오래된 사진 속 이미지를 기억했다. 세 번째 포장재. 하나, 둘, 셋. 내 손이 다른 돌보다 약간 더 튀어나온 돌 포장재를 만졌다. 그것은 큰 느티나무 뿌리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여기에요. 이 돌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원은 빠르게 장비를 사용하여 돌 포장재를 들어 올렸다. 흙 아래에서 우리는 낡고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이것이 영희 이모의 마지막 물건이었다. 그녀의 희생으로 30년 동안 보호된 물건.
조심해요. 내가 철제 상자를 잡으려고 하자 원이 경고했다.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은 작은 장치로 상자를 확인했다. 폭발물 함정은 없지만 매우 정교하게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재빨리 흙을 다시 덮고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나는 차가운 철제 상자를 가슴에 안고 원을 따라 빌라를 빠져나왔다. 우리가 황학동 아파트에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긴장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걸 어떻게 열죠? 내가 원에게 물었다. 원은 전문적인 소형 절단 장비를 사용하여 잠금 장치를 풀었다. 자물쇠는 오래된 종류라 열기가 어렵지 않았다. 존영 씨, 당신이 여는 것이 옳습니다. 원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철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도 사건 파일도 없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 일기장 하나, 자수가 놓인 손수건 하나, 그리고 서로 옆에 누워있는 두 아기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 표지에는 장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저의 친어머니 일기예요. 나는 속삭였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고 원은 몸을 숙여 함께 읽었다. 나의 친어머니 장분 씨의 일기장은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쓰여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군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금지된 사랑과 조 국회장의 깊은 증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였다. 1989년 4월 15일, 오늘 군이 국회장의 함정에 빠졌어. 그는 누명을 쓰고 살해당했어. 국회장은 군의 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어. 나는 두려워. 나는 쌍둥이를 임신했어. 여기까지 읽자 내 손이 떨렸다. 쌍둥이. 나는 상자 안에 오래된 사진을 다시 보았다. 두 명의 갓난아기. 한 명은 나일 테고 다른 한 명은 누구지? 1989년 5월 11일 영희가 모든 것을 알았어. 그녀가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어. 국회장이 양로원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그녀는 아이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했어?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사용하여 우리를 빼낼 거야? 별표 1989년 5월 12일 화재 후 모든 것이 성공했어. 나는 심하게 다쳤지만 살아남았어. 영희가 신분을 바꾸었어. 영희는 이제 나, 장분이야. 나는 이제 이름 없는 숨어 사는 여자가 되었어. 하지만 큰 실수가 있었어. 우리는 아이 한 명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 별표은 국회장에게 붙잡혔어. 내 언니인 영희는 운이 살아있다고 믿으라고 했어. 그녀는 운이 국회장의 비장의 카드이거나 대용품일 수 있다고 했어. 그녀는 조 가문 안에서 운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거야. 나는 몸을 떨었다. 나에게는 운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그리고 운은 조 국회장에게 붙잡혀갔다. 운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이모의 삶을 훔친 자에게 길러지고 있을 것이다. 존영 씨, 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고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국회장이 운 씨를 양딸처럼 키우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그녀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자 속의 자수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흰 동백꽃이 수놓아져 있었다. 운.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재정 증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원이 말했다. 이 일기장은 신분과 영희 이모의 희생에 대한 확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단서를 주었습니다. 바로 운입니다.
나는 영희 이모가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이 일기장을 숨겼다면 그것은 분명 결정적인 증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메일을 열고 주 변호사에게 보냈다. 오직 두 단어만 썼다. 우는 살아있다, 군 생존. 나의 진정한 신분, 영희 이모의 희생, 그리고 이제 쌍둥이 자매의 존재에 대한 진실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운을 찾아야 한다. 친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은 후 나는 별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묻기 위해 장본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언니가 원수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요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장본 어머니를 만났다. 장본 어머니, 내가 그녀를 불렀다. 혹시 운에 대해 기억나시는 것 없으세요? 언니는 어떻게 생겼나요? 장본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영아, 조심해야 해. 국회장이 나를 찾고 있어. 상자는 찾았니? 찾았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운은 살아있어요. 언니에 대해 아시는 것 없으세요? 장본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일기장에 보면 내가 별표이라는 옛 친구에 대해 언급했을 거야. 이 친구가 운의 위치를 알고 있고 군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덕을 찾아야 해.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내 뒤쪽을 향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영아. 그 남자는 국회장이 아니야.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가 조 국회장이 아니라뇨. 장본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우리 앞을 막아섰다. 검은 옷을 입은 네 남자가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달려왔다. 장본.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이 외쳤다. 도망쳐, 영아. 도망쳐, 장본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친어머니를 끌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허약했다. 바로 그때 나의 요청에 따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이 나타났다. 차에 타요. 원이 크게 외쳤다. 원은 차를 몰아 질주했지만 다른 차에서 도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도가 차에서 내렸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쉽게 도망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원 너도. 나는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왔어. 너는 우리 가족 일에 너무 많이 간섭했어. 원이 차에서 끌려 나왔다. 나는 장본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검은 옷의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붙잡아 갔다. 우리 엄마를 놓아줘. 내가 소리쳤다. 도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내 엄마. 아니, 이들은 우리의 인질이야. 그리고 이 원이라는 놈도.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내일 자정까지 마산항의 7번 창고로 와. 만약 내가 경찰을 끌어들이면 내 엄마와 원은 영원히 사라질 거야. 도는 나를 차체에 강하게 밀어붙인 후 원과 장본 어머니를 끌고 갔다. 나는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친어머니와 동맹이 납치되었다. 계획이 노출된 것이다. 장본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 남자는 국회장이 아니야. 나의 친어머니를 납치한 사람이 도라면 장본 어머니가 말한 그 남자 별표는 누구일까? 나는 행동해야 했다. 친어머니와 원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운과 덕이라는 옛 친구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나는 전화를 열어 즉시 주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마산항 7번 창고. 그 남자는 국회장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하늘 한쪽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밤새 운전하여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부산 외곽의 마산항 지역으로 향했다.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장분 어머니와 원을 벌일 수는 없었다. 나는 길가 쉼터에 차를 세우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이메일을 여러 주 변호사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존영 씨, 장분 여사의 체포는 그들의 계산입니다. 나는 별표 그 남자는 국회장이 아닙니다. 별표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영희 이모의 옛 동료이자 장분 여사가 언급한 친구인 덕에게 연락했습니다. 덕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조 국회장에게는 자신의 범죄를 실행할 대역이 있었던 것이다. 돈은 장분 여사와 원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비밀 접선을 준비했습니다. 7번 창고는 냉동 창고지만 왜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뒤쪽의 화물 통제 구역으로 곧장 가십시오. 주차된 지게차 한 대가 보일 것입니다. 그 지게차 밑에 오래된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999로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전화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변호사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나는 영희 이모의 마지막 준비와 주 변호사의 헌신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자정 무렵 부두 지역에 도착했다. 마산항은 인적이 드물었고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만이 들렸다. 7번 창고는 낡은 구역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어둡고 차가웠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차가웠고 해산물 냄새가 났다. 나는 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남자, 검은 정장을 입은 장분 어머니가 그 남자는 국회장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명아, 왔군. 아주 용감하네. 도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장분 어머니와 원은 한 구석에 묶여 앉아 있었다. 원은 나를 보며 침착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을 풀어줘. 내가 요구했다. 아직 안 돼. 가져온 것 있나? 도는 나를 훑어보며 물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여자야. 뭘 원하는 거야? 나는 두려움을 보이려고 애썼다. 도는 크게 웃었다. 아무것도 없다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겼어. 우리 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증거거나 운에 대한 정보겠지? 말해. 난 운이 누군지 몰라. 난 엄마가 남긴 채소 찐빵밖에 몰라. 뭘 원하는지 솔직하게 말해. 좋아, 이 도가 말했다. 내가 숨긴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내 엄마와 이 원이라는 놈을 지금 당장 죽이겠어. 바로 그때 나는 도를 지나쳐 절망에 찬 척하며 도망치려는 듯 창고 뒤편으로 달려갔다. 몰라. 난 몰라. 나는 곧바로 화물 통제 구역으로 달려갔다. 주 변호사가 말한 대로 빨간색 지게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지게차 밑으로 몸을 숙였고 운전대 아래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찾아냈다. 나는 999를 눌렀다. 여보세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쉬어 있었다. 저는 영입니다. 그네가 작게 말했다. 7번 창고에 있어요. 영. 내 딸, 그 떨리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다. 마치 멀리 떨어진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다.
3번 냉동실로가 비밀번호는 110-1989야. 나는 비밀번호를 인식했다. 청룡 양로원 화재가 발생한 날짜였다. 나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3번 냉동실로 향했다. 3번 냉동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한 중년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밖에 있는 대역과 놀랍도록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를 보았다. 이 남자는 온화함과 고통을 발산하고 있었다. 아버지. 내가 속삭였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군 아버지, 조 국회장의 쌍둥이 형제인 나의 친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 오군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영희 이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내가 흐느꼈다. 영희와 장군이 국회장이 독살한 후 나를 구했어. 심하게 다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요양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암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한다. 오군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온영아, 시간이 없어. 주 변호사와 원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너의 동맹이야.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나는 30년 동안 국회장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숨어 있었어. 국회장이 너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장성하면 나의 남은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영희 이모가 재산을 기부한 것은 너와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어. 그녀는 서북부 프로젝트를 통해 자해재단에 몇 가지 증거를 심어두었단다. 군 아버지가 낡은 USB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이 전부다. 딸아. 나의 살인 시도에 대한 증거, 국회장의 자해재단을 통한 돈 세탁, 그리고 운의 기록까지. 운. 언니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물었다. 운은 국회장에 의해 인질처럼 길러지고 있어. 국회장은 그 애를 세뇌시켰고 사업 거래를 위한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은 우리의 옛 빌라에 있다. 너는 지금 가야 해. 도와 국회장의 대역이 밖에 있다. 알고 있습니다. 영아, 잘 들어. 영희 이모는 오래전에 독살당했어. 그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단다. 그것이 너와 이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그분이 지불해야 했던 마지막 대가였지. 나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나는 USB를 꽉 껴안았다. 아버지, 약속해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운을 구하고 영희 이모의 복수를 할 거예요. 잘했다, 딸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지금 가야 해. 덕이 근처에 있다. 그가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줄 거야. 장군 어머니와 원을 구하러 가. 아버지는 경찰을 기다리며 여기에 남아있겠다. 나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안았다. 따뜻하고 강인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몸을 돌려 냉동실을 빠져나왔다. 나는 냉동실을 뛰쳐나와 USB를 코트 주머니에 숨겼다. 도와 국회장의 대역은 장군 어머니와 원을 신문하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도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마주했고 내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할 거야.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영희 이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당신들이 이모를 독살했어.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남자, 이 국회장의 대역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군. 이 계집애,
그가 단검을 꺼내 들었다. 싸움이 벌어졌다. 원은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무릎으로 도의 복부를 가격했다. 도가 쓰러지자 원은 기회를 틈타 자신의 결박을 풀고 나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장군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명아, 도망쳐. 경찰에 전화해. 나와 원은 두 남자와 싸웠다. 원이 나를 많이 도와주었지만 국 회장의 대역은 너무 강했다. 내가 원을 도우려 할 때 국 회장의 대역이 내 어깨를 단검으로 베었다. 피가 흘러나왔다. 동시에 나는 끔찍한 복통을 느꼈다. 나는 쓰러졌다. 내 아이도 너와 함께 죽을 것이다. 국 회장의 대역이 사악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군 아버지와 주 변호사가 미리 신고했던 것이다. 혼란이 일어났다. 도망쳐. 국 회장의 대역은 장군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지만 장군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장군 어머니는 심하게 다쳤지만 원을 구하고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경찰이 진입했다. 도와 국 회장의 대역은 도주했다. 원은 구급대에 전화했다. 명. 정신 차려.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나는 차가움을 느꼈다.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USB. 원. 지켜줘. 운. 언니는 살아있어. 원은 재빨리 내 코트에서 USB를 꺼내 안전한 곳에 숨겼다. 나는 즉시 구조되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배에서 큰 힘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조산했다. 나는 병원에서 눈을 떴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옆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원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영, 정신이 들었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장군 어머니? 원, 모두 괜찮아요. 아기는요? 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장군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아기는 당신의 딸이 태어났어요. 미숙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처럼 아주 강해요. 지금은 집중치료실에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나의 딸,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 조 가문은요? 경찰이 도와 국 회장의 대역을 체포했어요. 당신이 맡긴 USB는 이미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군 아버지 살인 시도, 자해 재단을 통한 돈 세탁, 영희 이모 독살에 이르기까지 조 국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국 회장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이 덧붙였다. 주 변호사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파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조 가문은 도망칠 수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누워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영희 이모, 군 아버지의 희생, 장군 어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영희 이모, 정말 위대하셨어요. 내가 속삭였다. 맞습니다. 원이 대답했다. 그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어요. 채소 찐빵, 안전 우편함, 120억 원 기부 뒤 모든 것이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돈으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죠.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점차 회복했다. 나는 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작았지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별표 군영 별표이라고 지었다. 나의 친아버지와 이모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3개월 후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조 국회장은 해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도는 납치 및 공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분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현재 황학동 아파트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녀는 외손녀 옆에서 평화를 되찾았다. 나와 원은 함께 별표 채소 찐빵 재단 별표를 설립했다. 영희 이모의 1억 2천만 원과 회수된 군 아버지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의 목표는 배신당하고 버려진 미혼모들에게 재정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욕을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원에게 말했다. 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정 전문가가 되었고 세상을 놀라게 한 돈 세탁 사건을 폭로했다. 그는 자주 나와 함께 재단을 후원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원은 딸 군영을 데리고 영희 이모의 묘지를 찾았다. 황금빛 햇살이 푸른 잔디밭에 드리워졌다. 원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심플한 반지 하나를 꺼냈다. 영,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배신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이자 효녀입니다. 우리는 원한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저는 미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영, 제가 군영의 아버지가 되고 평생 당신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침묵했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원, 저 동의해요. 당신을 믿어요.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나의 삶은 채소 찐빵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고귀한 목표로 꽃피웠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떠나려 할 때 주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나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것은 장분 여사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녀가 영희 이모의 오래된 물건 상자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우는 살아있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기반시설을 기다리고 있다. 조심해. 나는 원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쌍둥이 자매, 운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 국회장의 장기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나의 삶은 고통스러운 장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의 장이 열렸다. 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고 원의 손을 꽉 잡고 딸 군영을 안았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